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사연들을 들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참 많은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특히나 힘든 상황들을 딛고 일어나서 결국엔 미소 짓게 된 사연들은 저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제가 이겨낸 일들을 한번 털어놔 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 둘이서 힘들게 살았거든요. 남들은 방학이면 가족여행이다 뭐다 하는데 외동에 먹고 사는 일에 바쁜 엄마 하나밖에 없다 보니 제게는 그저 꿈 같은 일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아마 저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남의 집 파출부부터 설거지 같은 일들까지 남들이 하기 싫은 굳은 일들을 해가면서 저를 키워주셨죠. 그런 엄마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다 제가 21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어요. 남들은 다 가는 가족여행 한 번을 가보지 못한 게 그렇게 한이 되더라고요. 엄마는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결국 제주도는 가보지 못한 채 영면을 하셨답니다. 기댈 곳이 없는 삶을 짊어지기에 21살은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저는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혼자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했거든요. 그래도 회사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차츰차츰 회복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5년을 일하고 있었는데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무실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면서 저를 받아줄 곳을 알아봤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더라고요. 학력도 짧고 경력도 없는 저를 받아준다는 곳은 없었죠. 그러다 정말 운이 좋게 저를 받아준다는 곳이 있어서 격리 일을 하게 되었어요. 격리 일은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직장다운 직장에 다닌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일을 배웠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다가 저는 운명의 장난 같은 사고를 겪게 되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그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망가졌답니다. 몇 년간 재활을 하는데 시간과 돈을 써야 했고 오색찬란했던 제 삶은 순식간에 흑백으로 변해버렸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더불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결혼도 수포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 상처는 배가 되었답니다.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금 일을 하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었지만 뭐 하나 쉬운 것은 없었어요. 현실의 벽이 더 높고 깊어졌더라고요. 저를 받아준다는 곳은 마트나 백화점의 판매사원 혹은 캐셔 같은 일들 뿐이었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 그 이후 저는 백화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앉아서 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경력도 학력도 부족하다 보니 사무직 일을 구하는 건 쉽지가 않았거든요. 오래 서 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 백화점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인 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아니었고 오후에 4-5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나마도 허리가 좋지 못하니 퇴근하면 집에서 매일같이 온찜질을 하고 쉬는 날은 꼭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힘들긴 해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한 반년을 백화점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근무하는 언니가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현이야, 너 그러지 말고 남자 만나보는 게 어때? 너 아직 한창이고 예쁜 나이잖아. 매일같이 일만 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평소에도 제 생각을 많이 해주는 언니라 되게 감사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전 내키지 않았답니다. 언니에겐 정중한 말로 거절을 했어요. 말씀은 감사한데 그냥 저는 혼자 지내는 쪽이 더 편해서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후에도 몇 차례 다시 이야기를 해줬지만 저는 매번 거절을 했어요.
아이, 그렇게 혼자서 지낼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나가나 봐.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 밥이나 한 끼 같이 해보고 별로면 그때 다시 안 보면 되지 않겠어? 저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데 번번이 거절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이런 소개팅을 나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미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괜히 나갔다가 저 때문에 언니가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하는 노파심에 마음이 편치 못했죠. 한 번의 아픔을 겪은 이유였던지라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네요. 그렇게 우려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나간 자리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부터 강한 끌림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사람이 수더분한 게 성격이 좋아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죠. 전 사실 한 번 만나본 걸로 만족을 하고 그 뒤로는 더 만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 남자는 제가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후로도 연락을 이어오더라고요. 적당히 거절을 몇 번 했는데도 남자는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줬어요. 결국 저희는 두어 번 정도 밥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남들처럼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남자가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런 마음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사람 마음이 참 이렇게나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이후엔 남자한테 괜히 의지되는 마음마저 생겨나더군요. 결국 저희는 그렇게 조금 어색하지만 연인이 되었어요. 교통사고 이후로 마음이 계속해서 좋지 못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옆에서 살뜰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런 것 같았죠. 제가 허리가 좋지 못해서 오래 서 있는 일은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알고도 백화점 근무를 하는 저를 보면서 남자친구는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살림을 합치는 거 어때? 아픈 허리 붙잡고 일하러 나가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 내가 벌어다 주는 걸로 자기는 살림만 해. 제 생각을 해서 말이나마 저렇게 해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그럴 만한 사이가 아닌 것 같아서 애둘러서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거의 10개월간 이어지게 되었어요. 몇 달 정도 만나다가 헤어질 줄 알았던 제 예상과는 달리 꽤나 오랜 시간을 만나게 되었죠. 결국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 저는 얼떨결에 승낙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어서 결혼 생각을 한 것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 이상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컸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프고 구두를 신고 일하다 보니 다리에 붓기는 빠져있는 날이 없었거든요. 남자친구와 일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저희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는 조건 하에 결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후에는 결혼까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살림을 합치고 나서는 주부로서의 삶이 펼쳐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집안 살림을 하면서 사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으니 그 안정감과 든든함이 참 남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의 사정을 어머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니 어느 날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가, 그런데 너는 잘 다니던 직장은 왜 갑자기 그만둔 거니? 그게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오빠가 빨리 일을 그만두길 원했었거든요. 뭘 잘못한 게 없다 보니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걸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남편 혼자 외벌이 하는 집이 얼마나 되냐는 말을 하시는데 부부의 일에 이렇게 간섭을 해도 되는 건가 싶었죠. 그냥저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머지않아서 저는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수입이 일정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생활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남편이 벌어오는 수익으로는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사는 것이 점점 부족한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몸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다시 취업하게 되었어요. 미스 시절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취업 시장은 참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보다 시간이 지났어도 변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취업 시장은 더 팍팍해졌더군요. 더군다나 아이를 낳고 원래부터 안 좋던 허리가 더 말썽이라 잠깐씩 하는 아르바이트도 버거워지더라고요. 몸쓰는 일을 하지 못하니 구할 수 있는 일의 폭은 더 좁아졌어요. 거기에 아이까지 있는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조건이 조금 괜찮은가 싶으면 경력 단절이라 안 된다고 하고 면접을 보기도 전에 아이가 있다는 말만 듣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일도 있었죠. 저를 받아준다고 하는 곳은 많지 않았고 결국 아르바이트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일을 해야 했어요. 나중에는 집에서 부업을 소일거리로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버는 걸로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었죠.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상황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가정주부로서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삶의 짐을 짊어질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 삶이 버겁기도 하고 서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뿐이었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볼멘 소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집 애들은 아기 어린이집에 맡기고 알아서들 사회생활 한다던데 아니 너는 어떻게 집에서 이런 소일거리만 하는 거야? 아니 예전에는 그래도 바깥에서 일하는 것 같더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유빈이 낳고 허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요. 지금보다 조금 괜찮아지면 저도 나가서 일해볼 생각이에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휴, 너는 젊은 애가 뭐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 거야. 아휴, 그러니까 장가는 선 봐서 가라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제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뭐 한다고 이런 집구석으로 들어왔나 하는 생각에 속이 많이 상했어요. 하지만 제 삶을 지탱해주는 건 저의 작고 소중한 딸아이였답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이 든다고 해도 저를 빼다 박은 딸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으면서 살아갔어요. 이렇게나 힘겹게 버텨오는 저의 삶이 더 팍팍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오면서부터였죠. 작년에 도련님께서 결혼을 하시면서 저에게도 동서가 생겼거든요. 동서는 저보다 한참 어린데도 걸치고 다니는 것을 보면 평범하지 않았어요. 친정집이 꽤나 잘 사는 편이라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동서의 옆에 있으면 저는 항상 너무 초라해 보였답니다. 어머님도 그런 저희를 은근슬쩍 비교하시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시더군요. 작은 애 너 요즘 다니는 피부관리샵이 더 잘 맞나 보다. 피부가 어쩜 그렇게 더 좋아지고 있어? 어머님 별 말씀을요. 어머님도 한 피부 하시잖아요. 아이고 너도 참. 정작 관리 좀 받아야 하는 건 따로 있는데 말이야. 얘 큰애야. 누가 너랑 네 동서랑 5살 차이라고 생각하겠니? 아니 어딜 봐도 한 10살은 좋게 더 들어 보이는데 말이야. 안 그러니? 제가 큰 돈을 벌어오는 건 아니었지만 아이 낳고 한시도 쉬지를 못해서 그런지 날이 갈수록 빨리 노화가 오는 것 같긴 했거든요. 저도 제 자신이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굳이 콕 집어서 사람 속을 긁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는 날이면 저는 그나마 남편에게 털어놓으면서 속풀이를 했는데 남편은 눈치도 없이 뭘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냐면서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제 편이 되어주지는 못하고 정말 이래저래 속만 상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를 만났는데 동서가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저러나 싶었죠.
결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집에선 울기만 하니까 너무 찌뿌둥하더라고요. 사실 돈이야 뭐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인데 집에 있기 너무 심심해서 취업해 볼 생각이에요. 집에서 먹고 노는 것이 지겨워서 취미로 일을 한다는 말을 어쩜 저렇게 편히 할 수 있는 걸까요? 동서에 저런 말을 듣고 있자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닐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 팍팍한 이 시대에 어느 누가 취미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더니 동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방 쪽 자격증을 준비하더라고요. 동선의 친정 아버지의 인맥으로 빌딩 소장 자리에 앉혀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격증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 자격증만 준비되면 곧바로 소장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남들은 자격증 준비하려면 푼돈을 모아서 당장 생활비를 어떻게 아껴 사용할지 고민부터 할 텐데 동서는 달랐어요. 집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공부하고 또 그렇게 딴 자격증으로 바로 소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는 말 그대로 신이 내린 팔자였답니다. 소장 자리가 어디 쉽게 나기나 하나요? 빌딩 관리소장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관리소장에 비해서는 업무가 쉬운 편인데다가 연봉은 아파트 관리소장만큼 받아갈 수 있어서 구인 공고 자체가 잘 안 나는 편이거든요. 잘 나가는 아버지를 둔 덕에 그 좋은 자리에 꿰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동서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돈 걱정 안 해보고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어요. 당장에 돈 앞에서 궁할 일이 없다 보니 동서는 단숨에 자격증을 취득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정대로 빌딩 소장 자리에 들어갔답니다. 동서 정말 축하해. 동서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 잘했다더니 결국 이렇게 한 번에 자격증을 땄네. 진짜 부럽다. 부럽긴요. 저도 오래간만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직 적응도 안 되고 힘들어요. 괜히 한다고 한 건 아닌지 몰라요. 저 같으면 소장으로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해야 한다고 해도 생각거리면서 할 것 같았거든요. 받아가는 돈에 비해서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저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는데 참 철이 없다 싶었네요. 그런데 동서가 예상치도 못한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언제까지 집에서만 그렇게 부업하면서 지내실 거예요? 유빈이 점점 커가는데 그래도 자리 잡고 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혹시 격리 자리 들어오실 생각 없으세요? 결혼 전에 격리 일 해보신 적 있으시다면서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형님이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서서 하는 일을 못 하신다던데 격리 일은 앉아서 하기도 하고 지금 하는 일보다는 제가 많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생각 있으세요? 얄밉기만 한 동서가 저에게 저런 귀한 제안을 해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어요. 동서의 말에 저는 단숨에 오케이를 했어요. 동서는 제게 그래도 업무상 자격증이 필요하니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따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당장에 학원으로 달려갔어요. 컴퓨터 만지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겁이 났지만 그렇다고 제 발로 굴러들어온 기회를 발로 찰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2달여간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격리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들처럼 앉아서 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벅찰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기분 좋은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저를 격리로 앉힌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저에게 세상 더럽고 치사한 짓거리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점심시간에 먹는 밥은 모조리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다른 직원들 식사까지 제가 사무실로 가져오고 또 다 먹으면 그 뒷정리까지 제가 다 해야 했죠. 그냥 밥 챙기고 뒷정리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동서는 말끝마다 막내야 막내야 하거나 아니면 미쓰리 하면서 저를 부리듯 말했답니다. 저희가 가족 관계인 걸 모르는 직원들은 그저 저를 막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끼리 키득거리곤 했어요. 직원들 중에서 나이로는 제가 가장 많았는데
저런 식으로 저를 조롱하는 동서와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다하고 지저분한 일들은 전부 저에게 떠넘겼어요. 소장인 동서가 저런 식이니 다른 직원들 또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비슷했죠. 직원들은 동서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애쓸 뿐이었어요. 하루는 동서가 저를 빼놓고 직원들과 회식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한 직원의 SNS를 보고 알게 되었네요. 저는 정말 격리 일을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하면서 그나마 부업 때보다 돈은 더 벌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가방끈도 짧고 경력도 없는 제가 어디 가서 격리 일을 구할 수 있겠어요. 딸아이를 생각하면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웬만한 건 견딜 수 있었는데 동서의 주도하에 저를 은근히 따돌리는 건 정말로 견디기 힘든 수치심이었어요. 이 나이 먹고 사람을 따돌리는 짓거리를 하고 싶을까 싶었답니다. 저도 당하고만 있고 싶지는 않아서 몇 번 빌딩주에게 탄원서를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어요. 제 편은 정말 어디에도 없구나 싶었죠. 눈 딱 감고 여기서 2년만 버텨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자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는 아침마다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이나 일찍 나와서 사무실 정리와 청소를 도맡아서 했거든요. 사실 그것도 제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빌딩에는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가 따로 계셨지만 동서는 저를 부리기 위해 굳이 제게 사무실 청소를 시켜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동서가 출근을 해서 저에게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미쓰리,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여기 청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라는 건데. 내가 어제 한 말 귀로 들은 거야, 코로 들은 거야? 전날부터 오늘 빌딩주가 오는 날이니 청소를 신경 써서 하라고 했었는데 바닥에 있는 물때와 쓰레기통이 비워지지 않은 걸 보고 노발대발 역정을 내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다 있는 데서 저렇게 큰 소리를 내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꾹 참고 말을 했어요. 소장님, 쓰레기통이 아직 반도 차지 않아서요. 청소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했는데 제가 좀 부족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동서는 갑자기 저에게 깜짝 놀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화가 난다면서 쓰레기통을 들더니 저에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부어버리는 겁니다. 쓰레기통 안에는 직원들이 먹고 남은 음식과 커피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온갖 가지 것들을 흠뻑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아니, 어디 소장 말을 그따위로 흘려듣는 거야? 쓰레기는 쓰레기랑 있을 때가 제일 잘 어울리지. 다른 직원들은 저를 보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다들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동서에게 우리 관계를 다 까발리고 들이받았답니다. 소장님, 아니 동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아무리 비겁한 짓거리를 해도 꾹 참아왔는데 이건 정말 아니지. 어떻게 사람한테 쓰레기를 부어버릴 수가 있냐고? 동서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 동서? 미쓰리 미쳤어? 내가 매를 들어야 정신 차릴 거야? 어디서 그따위 정신 나간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어. 내가 너 같은 거랑 가족이라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더러운 입 다물지 못해? 그러더니 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바닥에 널브러진 채로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빌딩주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는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온갖 쓰레기가 묻힌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저와 눈이 마주쳐 버렸어요. 그런데 빌딩주분께서 저를 보고 기함을 하시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리시는 겁니다. 저도 그런 빌딩주를 보고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고요. 빌딩주와 저는 구면인 관계였거든요. 저희 사이에는 아주 대단한 과거가 있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의 결혼이 엎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지 못한 이유가 조금은 슬프고 마음 아픈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전에 만나던 그 사람과 저는 지금처럼 오피스텔 소장과 격리의 관계로 만났어요.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였는데 학력도 부족하고 경력도 없는 저를 직원으로 써준 정말 감사한 사람이었죠.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평범한 소장과 격리의 관계로서 지냈는데 저희가 친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우연찮게 회식 자리에서 속내를 털어놓으며 친해지게 되었고 그 이후 관계가 급발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는 다르게 여유 있고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저와 결혼까지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면서 만났는데 저에게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벌써 3년이나 만났는데 슬슬 결혼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남자친구의 결혼 이야기는 저에게 꽤나 충격이었어요. 결혼은 저보다 집안도 좋고 잘 나가는 여자랑 할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결혼이 우리 둘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빠네 가족들이 나를 좋아해 주실까? 알겠지만 우리 집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오빠는 나보다 훨씬 괜찮은 조건으로 결혼할 수 있잖아. 사실 결혼을 하는 건 자신이 없었거든요. 20대 초반부터 기댈 곳이 없이 지냈던 저는 남자친구와 달리 내세울 게 없는 집안이었던지라 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저에게 아버지가 되려 빨리 저와 결혼을 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무엇보다 오롯이 저라는 사람 하나를 보고 결혼을 서둘렀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그렇게나 감동일 수가 없었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뵐 일이 몇 번 있었지만 아버님은 특히나 말씀이 없으시고 무뚝뚝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고 계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저희는 필요한 준비 사항들을 빠르게 진행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모든 게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예비 신랑과 함께할 꽃 같은 미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운의 여신은 제 편이 아니었나 봐요. 저희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말았답니다. 그때는 예비 신랑과 근교로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늦은 점심을 먹고 이동 중이었어요. 전날 예비 신랑이 운전을 오래 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기 어제도 운전 많이 해서 힘들지 않아? 집 가는 길은 쉬우니까 내가 운전대 잡을게. 그럼 부탁 좀 해도 될까? 그렇게 제가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가 비틀비틀하더니 갑자기 저희 차로 돌진을 하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돌진하는 차와 추돌을 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제가 핸들을 확 틀었지만 대형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사고가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앞에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몸 쓰는 일을 하지는 못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고 때문이었죠. 후에 알고 보니 우리를 향해 돌진했던 그 차는 나수를 거나하게 하고 음주운전을 했던 거였어요. 제가 막으려 한다고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고 그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온 사고였던 거였죠. 그 사고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먼 길을 떠난 뒤였거든요. 병원에서는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후에 눈을 뜨니 중환자실이었고 제가 보름을 넘게 의식을 잃은 채 누워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난 방향을 보니 남자친구분을 지키려고 본인 쪽으로 핸들을 꺾으셨더라고요. 지금 살아계신 게 정말 기적인 수준이세요. 가딱했다가는 하반신 불구가 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신경이 지나다니는 쪽을 비껴갔어요.
재활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으실 겁니다. 그 당시 예비 시아버님은 깨어난 저에게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렇게 저까지 이럴까봐 너무 두렵고 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까지 자기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줬으니 그거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예비 신랑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이후로 제 삶은 긴 시간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살기 위해 재활을 하고 있지만 이미 제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였고 이제 다시 그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순간순간 덮쳐오더라고요. 이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예비 시아버님은 제게 연락을 자주 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은인이 되셨죠. 저 또한 예비 시아버님이셨던 분께 종종 인사를 드리러 가곤 했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됐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연스레 연이 끊겼답니다. 그런데 그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일하고 있던 빌딩의 빌딩주가 그때 그 예비 시아버님이셨거든요. 아니, 은혜야, 네가 어떻게 해? 쓰레기 범벅이 된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동서와 직원들도 모두 어안이 벙벙해서 저희를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동서가 수건으로 저를 닦아주면서 얼굴색을 바꾸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저씨, 그게 저희 직원이 실수로 쓰레기통을 뒤집어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은혜씨, 그러니까 조심 좀 하지 그랬어요. 저는 빌딩주 앞에서 착한 척을 하면서 말하는 동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모두가 들으라고 한 소리 했어요. 뭐? 은혜씨? 동서가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불렀어? 원래처럼 말해봐. 미쓰리 아니면 막내야라고 해야지. 안 그래? 그리고 본인이 나한테 쓰레기통을 뒤집어 쓰였으면서 아닌 척을 해. 빌딩주 앞이라 겁이라도 나는 거야? 입이 있으면 변명이라도 좀 해봐.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저를 향해서 입 좀 다물라는 제스처를 하면서 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 상황을 보신 이전 시아버지였던, 아니 빌딩주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여기 소장이 너한테 쓰레기통이 뒤집어 씌웠어? 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자네,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 자리에 앉히지 않았을 거야. 아니다, 됐네. 자네 아버지랑 이야기하겠네. 동서는 눈이 뒤집혀서 빌딩주를 붙잡고 난리를 부렸지만 이미 화가 날 대로 나셨죠. 제 손을 잡고 저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고 말았어요. 저희는 바깥으로 나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간의 회포를 풀었답니다. 사실 저는 예전 남자친구의 집이 잘 사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빌딩주가 될 정도로 잘 사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재회가 더욱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을 여기서 다시 뵐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길래 이런 수모를 겪고 있었던 거니? 일자리가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그런 꼴을 당하면서 지냈던 거야? 그래, 몸은 좀 어떠니? 이미 저와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시기도 하고 자식 잃은 아픔을 간직하신 분께 어떻게 저 먹고 살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제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어서 그랬어요. 병원에서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일상생활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몸 쓰는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저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동안 연락을 해보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서로를 보고 눈물을 흘렸네요. 그동안 동서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동서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인간인지 다 까발려 버렸어요. 아니, 손아래 동서라면서 그런 짓을 해? 걔가 그런 애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 자리에 앉히지 않았을 거다. 혹시 그때 그 탄원서도 네가 쓴 거였니? 그제야 제 탄원서 내용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이후 동서를 곧바로 소장직에서 박탈시켜 버리셨어요. 화가 단단히 나셨거든요. 그리고 동서를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동식이 딸내미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힌 건데 어떻게 사무실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낙하산이면 조용히 본인 할 일 하면서 지내야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직원을 왕따시키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시켜먹고 있어. 나 참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넘어갈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지. 어디 생각이 없어도 유분수다. 당장 네 형님한테 사과하지 못해? 동서는 그렇게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라고 하더니 돈맛을 보고서 어떻게 해서든 소장직 자리를 지키고 싶었나 봐요. 자기 아빠랑도 연결이 된 일이다 보니 더 애간장이 탔을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랬어요. 제 어리석었던 행동들 전부 반성하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정말 잘못했어요. 동서가 무릎을 꿇고 빌자 한패였던 다른 직원들까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소장까지 잘라버린 마당에 일개 직원인 본인들의 밥줄 하나 끊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겠죠. 그 꼴이 얼마나 우습고 유치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알량한 사과 한 번으로 용서해주고 싶지도 않았고 화가 풀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배는 떠나간 뒤였고 동서는 소장직을 다시 찾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아버님이 될 뻔했던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냈어요. 아저씨, 우리 딸 너무 예쁘죠? 제가 얘 때문에 살아요. 그래, 너를 꼭 빼다 박아서 너무 예쁘구나. 참, 그러지 말고 네가 자격증 따서 소장 자리에 앉는 게 어떠니? 그 아까운 자리는 꼭 너한테 주고 싶어서 말이야. 공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내가 전부 대주마. 저에게 소장직 자리를 제안해 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 감개무량하고 그저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호의를 받아도 될까 싶은 마음도 들었죠. 제가 그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되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저씨는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밀어주셨어요. 결국 저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소장직에 앉게 되었답니다. 제 인생에서 소장을 맡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런 날도 오더라고요. 후에 아저씨와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남편은 되려 저에게 절절매며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아저씨는 투자에 성공하시면서 큰 돈을 버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아저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동서가 일을 그르치게 되면서 동선의 친정아버님은 완전히 난감하게 되신 거죠.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방향을 틀어 저에게 잘 보이려 애를 쓰는데 자기 아빠가 저렇게까지 하니 동서 또한 저한테 얼마나 알랑방귀를 떨어대는지 모르겠답니다. 하지만 때가 늦어도 너무 늦은 후였죠. 저는 그런 동서를 아주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다시는 동서와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본인의 복을 손에 쥐고 태어나면 뭐 하겠어요? 인성이 글러먹어서 그렇게 자기 발로 복을 걷어차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저는 소장직으로 일을 하면서 남편보다 몇 배는 잘 벌고 있답니다. 집에서 완전히 실세가 되었죠.
동서한테 매번 당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제가 소장직에 앉는 것만큼 통쾌한 복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주 살맛이 나네요. 사고를 당했을 때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던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또 살다 보니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래서 인생사 세용지마이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거라고 하는가 봅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 또한 현실이 힘들더라도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자기 체면을 걸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